자, 41페이지요. 41페이지. 자,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이것도 시장, 마켓, 시장 외부 효과입니다. 시장 외부 효과. 자, 그러면 시장에 한번 가보시죠. 시장에 사고 파는 장안에서는 사고 팔고 있습니다. 사고 판다. 자,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이제 상당히 아시니까 이 전체를 내가 다 대가를 치를 수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준 돈은 요것만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보고 수요자,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부르고 샀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이거 전부 다를 돈을 계산해 줄 수 있는데 요만큼만 주고 샀거든요. 시장가격으로. 그 다음 파는 사람도 이게 이 전체를 받은 돈인데 자기가 실제 들어간 비용은 요거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이 비용이 요만큼 들어가고 이만큼 수익을 받았으니까 요게 남는 거죠. 요걸 보고 공급자 잉여 이렇게 부른다. 자, 시장에서 이제 우리 학교는 여기저기서 언급할 때 요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렇게 항상 쓰면 돼요. 여기저기서 어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 수요 공급자도 잉여이고 투기 수요 공급자도 이걸 의도하고 시장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도하지 않는, 이걸 잉여하고 의도하지 않는 시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이게 사고 파는 당사자가 합니다. 당사자 외에 시장 외부 제3자에게 플러스 이득을 주고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 수요 공급하게 되면 수요자는 요만큼 얻어, 공급자는 요만큼 얻어, 잉여를 의도하고 투자 수요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외부의 제3자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도움을 주고는 이걸 당사자가 다시 받아오지 못하더라 이 말이지. 회수를 못합니다. 그럼 왜 볼까? 누수가 생기죠. 장 외에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투기 수요 공급자는 투기 수요 공급하면 의도하지 않게 잉여하고 이거 의도하지 않게 시장 외부에 손해를 끼치죠. 피해를 줬습니다. 투기 손해를 끼치고도 자기가 이 투기 공급자 수요자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누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보자 외부 효과 이렇게 보죠. 외부 효과. 그러면 투자는 어쨌거나 외부에 도움을 줬으니까 권장사항이죠. 국가에서도. 그럼 현재 투자는 늘려야 된다, 줄여야 한다? 당연히 늘려야죠. 투자 수요도 늘리고 투자 공급도 늘리고 수요 공급을 현재는 과소, 부족, 더 적게 생산과 소비되고 있으므로 더 늘리세요 하는 이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지원 정책을 줘야 하는 거죠. 이게 과대하면 틀립니다. 과대.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 잘 출제한다. 그 다음에 투기는 외부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를 주기 때문에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죠. 투기 수요도 줄이고 투기 공급도 줄여야 합니다. 현재는 과대이다, 과소이다. 현재는 과대, 과잉, 많이 수요 공급되고 있으므로 줄여라 이렇게 했죠. 여기다 부족하면 틀려요. 그렇게도 이제 출제를 많이 하고 또 투기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적다 상식적으로 그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투기는 사회적 비용이 크죠? 사적 비용은 적고 조금만 돈 들어가 투기해가지고 사회적 비용은 크게 유발했다고. 사회적 비용은 크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이익은 작죠. 사회적 이익은 적은데 사회적 비용은 크다. 그 판단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것도 이제 시험 출제하기도 했고 투자는 사회적 이익은 크죠. 근데 사회적 비용은 적잖아요. 사회적 비용은 적고 사회적 이익은 크죠. 투자는 사회적으로 도움되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그 판단. 뭐 부동산은 이게 엄청 많죠. 부동산은 원래 주식은 투기해도 괜찮다 해요. 괜찮다. 어차피 돈 넣고 돈 묶이니까 땅하고
부동산하고 비교하면. 근데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정권 자본주의는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 1억 투자해가지고 차익 얻으려고 하는 거나 땅을 농지를 1억 주고 사가지고 차익 얻으려고 하는 거나 사적으로는 똑같아요. 사적으로는 대비되는 게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농지를 사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양도 차익, 시세 차익 얻으려고 한다면 이건 투기를 하죠.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차익을 얻잖아요. 근데 주식은 1억 주고 사가지고 차익 얻으면 똑같은 투기 심리지만 이게 투자로 돌아가요. 투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심리를 하더라도 부동산은 투기에다가 꾼을 갖다 붙인다고, 투기꾼. 주식은 투기꾼이라 하지 않습니다. 투자로 돌아가니까. 얘는 투기하면 투자로 안 돌아갑니다. 이게 국토가 비효율적 이용되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항상 국가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투기. 이게 투기꾼.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지. 주식은 그렇지 않다. 투자, 투기 가장 대표적인 애다. 그 다음에 투자는 알다시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핀피다 이렇게 하죠. 핀피가 뭡니까? 프리즈 인마이 프론트야드, 우리 집 앞마당에 개발 유치, 도로도 닦고 마트도 들어오면 우리 집 아파트값 올라갑니다. 개발 유치 현상 이렇게 얘기하고. 투기는 님비. 우리 동네 투기 꾼이 설치고 지나가면 썰렁하죠. No not 들어오지 마라. 인마이 백야드, 우리 집 뒷마당에 투기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이지. 투기꾼 한번 설치고 지나가면요, 이게 기업 분사 한번 설치고 지나가면 땅값은 이상하게 지그재그 돼가지고 당한 사람도 많고 이런 현상이 있어 버린다고. 님비다 한다. 님비. 자, 여기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다. 핀피, 님비. 자, 요약 좀 읽어보시면 가운데 외부 효과 또는 외부성 이렇게도 부르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내부화시켜야 돼. 내부화시키면 누수현상 나타난 걸 장내로 흡수를 시키면 누수현상이 없어진 상태에서 제공하면 되겠죠. 그럼 효율적이 될 텐데 이 말이에요. 내부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저 마켓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 시장 외부니까 시장 외부. 시장을 통하여 하면 무조건 틀리지. 시장 외부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는, 봐요. 잉여, 투자 투기, 요 잉여 이거 말고 요게 의도한 건데, 의도치 않게. 제3자이지 당사자 하면 틀려요. 사는 파는 사람, 이 사람이 당사자인데, 요 당사자인데, 제3자, 시장 외부, 제3자에게 이익 플러스 손해 마이너스를 입히고도 지불 회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누수현상, 시장 균형에 의해서 효율적 자원법인이 결국 달성하지 못한다. 여기 전부 다 다른 것이 동일하고 이 외부 효과만 있다면,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키면 여기 효율적 자원법인 되는데 되잖아요. 그건 그냥 안 된다니까. 자, 기출.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OX. 이거 수요 공급 다 있다 이 말이죠. 수요 공급 다 있다 이 말이지. 자, 그게 수요 공급 다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핀피. 자, 정의 외부효과 플러스 정의 외부효과. 이건 주로 어디 투자다. 부동산에서는 투자 투기를 명백히 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투자다 투기다. 자, 투자하게 되면 핀피. 투자는 프리트 인마이 프론트 야드, 우리 집 앞마당에 개발 유치 투자해 주세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익을 받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관계다. 공급 측면도 있고. 자, 공급. 투자는 사회적 이익이 크다 했죠. 사회적 비용은 적고. 자, 공급 곡선은 공급 원가 비용 아닙니까? 공급 냉면 한 그릇 손님한테 팔 때 원가 비용이 얼마 들었냐 팔 때, 공급할 때 이렇게 하듯이 공급 원가 비용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투자는 당연히
사회적 비용은 적다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적다. 과소 생산된다. 자, 넘겨보시고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는 아까 우리 한계 수익이다, 이익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익이 크지. 투자는 사회적 이익이 크죠. 크다. 부등호 기억을 안 하시더라도 자동으로 더해하십니다. 그러면 투자 수요도 적고 투자 공급도 적죠. 더 널리 한다 이 말이죠. 더 널리 한다. 과소 소비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지. 자, 기출. 정의 왜곡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합니까? 핀비가 발생합니까? 핀피입니다. 틀렸습니다. 핀피. 핀피에 요 앞에 피, 요 앞에 요 노, 요거 기억하시고요. 핀피는 프리즈, 제발, 그죠? Please in my front yard. 그 다음 부의 왜곡가, 외부 불경제, 비경제, 님비 현상.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손해를 입히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자, 공급 수요 측면. 자, 공급 측면은 투기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적다? 크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사적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사회적 비용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대 생산됩니다. 줄여야 합니다. 투기는 과대 생산 줄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 그 다음에 수요 측면은 투기는 사회적 이익이 적습니다. 사회적 이익이 적다. 줄여야 한다. 기출문제. 부의 왜곡가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왜곡가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는 시설, 공장, 오폐수 등 시설을 설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아지죠. 발생한다. 맞겠지. 그 다음 이런 왜곡가를 해결하는 방책. 가래 사적 해결, 오른쪽에 보니까 정부 개입, 공적 해결 두 가지 있다. 자, 사적 해결에 꼭 코즈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코즈 정리. 원래 이거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크게 두 가지. 자, 그게 이제 강상류에 코즈란 원래 강상류에 공해 공장이 있고 강하루에 어부가 있습니다. 물이 오폐수 되면 강하부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먹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100억에 됐다. 100억 받고 이제 어부 안 할래? 됐나? 그리고 강상류에 있는 공해 공장은 100억 지불하고 만약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면 150억이 든대. 그 설치하는 것보다도 어부들한테 100억 주고 고기 안 잡게 나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협상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강상류, 강하류, 어부 부부 싸움 합니다. 남편이 담배를 너무 많이 핀대요. 그러면 부인한테 안 좋겠죠. 부부 싸움 한다. 부부 싸움. 이거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사적으로 코즈란 아들도 있는데 아들 봐서라도 당신 담배 끊어.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이게 좋고 그게 안 되면 경찰이 와가지고 공적으로 경찰이 와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사적 해결 방법 요게 코즈 정리를 한다. 요게 비용이 적고 효율성이 더 높다 이 말이죠. 사적 해결 방법에서 환경오염과 같은 공적 외부성을 피해 보상 청구권 어부에게 피해 보상 청구를 인정해 두면 시장이 스스로 해결. 이걸 코드 정리를 합니다. 시장 스스로 해결. 다음 페이지 정부 해결 방법. 정부 개입은 앞에서 우리 직접, 간접, 토지용 규제 이렇게 보셨죠. 정부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면 정부 실패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부 실패. 공적으로 개입하면 정부 성공이 아니라 정부 실패. 정부의 중간 거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 이런. 자, 됐고요. 그 다음 가래 지역지구제. 자, 이건 지역지구제는 우리 이 공법에서 많이 공부를 할 텐입니다. 목적은 기본적으로 우리 전국토를 도, 간, 농, 자 이렇게 중첩되는 거 없이 그죠? 전국토가 뭐 도시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자원환경 본식이다. 중첩 없이 이렇게 다 나눠지죠. 어느 땅이라도 이 속에 하나 다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 나와 있습니다. 그 취지가 목적. 부의 외복가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해서. 이 부 외복가를 제거하거나 또는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 2차 공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이 공법 2차 토지사법, 건축두법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렇게 생겼다. 나머지 그 단기 장기 문제 풀면서 슬쩍 해결해 가면 되고, 저 아래 바로 토지은행 비축제도. 토지은행 비축제도는 지금 현재 우리 어디서 하고 있다? LH에서 하고 있지. LH. 한국 랜드 하우징 코퍼레이션, 줄여서 LH에서 하고 있다 그랬어요. LH. LH 상대 개념이 뭐다? 이건 실무 분야이고, 실물 LH에서 LH 아파트, 임대용 아파트래. 이건 금융은 HF에서 하죠. HF. 한국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그래서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 이거 모르고 활용 못하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활용 잘 하시면 장기절이 대출 금액도 많아지고, 무주택자일 때는 그때는 이 활용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LH 나오면 HF 항상 실무도 마찬가지라 같이 연상을 좀 해주시고, 요거 둘 다 보증하는 기능하는 게 또 HUG 휴거 하우징 어번 주택 도시 가런티 보증공사 하는 게 됐죠. 보증공사 양쪽 다 리스크가 높으니까 보증하는 거. 이거 우리 국가 차원에서 부동산의 리스크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스크 관리하는 각종 보증 기능이 있습니다. 요놈도 활용 잘 하셔야 되고,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개할 때도. 그렇죠? 그때 활용을 잘 해주시고 손님한테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토양정책, 소일 토양정책, 토지를 양질의 토지로 만든답니다. 토양정책. 자, 토지은행 비축제도 쉬운데 시험에 간간히 잘 나옵니다. 자, 넘기시고, 자,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 요놈도 매년 나온다. 그죠? 매년 출제. 자,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3대 정책인데, 임대주택의 3대 임대주택 정책. 3개 크게 있습니다. 크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인데, 규제. 우리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상한가 규제밖에 없죠.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므로 상승, 신축, 하방 경직, 상한가 규제밖에 없다 이랬습니다. 임대료 상한가 규제 정책. 자, 수요 공급이다. 수요 공급.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서 예를 들어서 월세 원룸 30만 원의 임대차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저소득자입니까? 임대인이 저소득자입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저소득자죠.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임대료 규제합니다. 월세를 20만 원 이상 임대차지 마세요. 자, 20만 원 이상 임대차지 마라. 19만 원, 18만 원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21만 원, 22만 원, 30만 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임대료 규제 상한제죠. 임대료 상한가 규제. 요걸 보고 이제 프라이스 컨트롤, 가격 규제, 가격 통제, 통제 가격 이렇게 부르고, 요 시장 가격 요거는 비스타, 시장 균형 가격 이미 깨졌습니다. 이 법이 들어온 바람에 깨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싸니까 수요자는 가수요, 투자 수요 등 더 많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공급자는 당연히 빈방이 더 생기죠. 방 비워놓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공급 곡선상의 움직임은 단기다. 단기. 그래서 공시 원래 임대차던 요 양이 줄어들죠. 임차인은 칼잠 자기 시작합니다. 칼잠. 당연히 공급량이 줄어들고 수요량은 늘어나는데 이게 초과 수요입니까?
수요, 디맨드, 수요가 초과합니다. 근데 방이 더 적어졌습니다. 칼잠 자고 만약에 직장이 이사거나 또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려고 신방을 얻으러 가면 신규 임차인은 가면 하늘의 별 따기로 바뀌어버립니다. 20만 원이 아니고 이게 45만 원 주고 임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블랙마켓 프라이스, 암시장 가격, 정부 몰래 양심 어기고 불법으로 45만 원 임차방을 얻어야 되는데 이 방도 하늘의 별 따기는 없습니다. 20만 원 임차하는 한 사람 쫓아내고 자기가 삐죽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이걸 암시장 가격이라 한다. 암시장이 형성되고 암시장 가격이 형성돼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블랙마켓 프라이스하고 컨트롤 프라이스하고 이거 더블 프라이스 이중 가격이 형성됩니다. 시장은 이중 가격. 그래서 이사를 못 가죠. 이사를 못 갑니다. 이 방을 못 얻으니까 이사를 못 가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직장이 이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서 경기도까지 출퇴근해요. 출퇴근. 사회적 비용, 교통, 재정 많이 초래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 세월 지나면 공급자가, 임대업자가 이제 임대 사업이 좋다 안 좋다 재미없어지죠. 그래서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장기간 지나면 공급의 감소 이래 되지. 장기간 지나면 공급 감소 됩니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해 버리지. 또 아주 어려 나올 때 이 공곡선이 탄력적 공곡선 같으면 초과 수요가 더 많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도 살짝 출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장기간 지나면 임차인이 하늘의 별 따기 이사도 못 갑니다. 칼잠 자야 됩니다. 공급자는 20만 원 서비스밖에 안 해줍니다. 전에는 30만 원 주고 30만 원 서비스 받다가 그래서 관리질도 떨어지고 각종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방도 아들, 딸 시집도 못 가고 이사가도 직장 이전에도 따라가질 못하고 그러면 이걸 인해서 공인중개사도 잘 안 되겠고 또 이사 집도 잘 안 되겠죠. 도배도 잘 안 될 겁니다. 청소하는 업체도 안 될 테고 그래서 이게 시장을 파괴하는 현상 반시장 정책을 한다. 반시장, 반마켓 시장을 죽인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가능한 임차인 특히 임차인은 아예 눈에서 피눈물 날 정도로 처참해집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상한제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만약에 한다면 임대인이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히트했는 치고 나와버려야 돼. 자, 읽어보겠습니다. 임대료 상한가 규제 정책 요걸 보고 최고 가격제 최고 그 이상 받지 마라 하는 최저 가격제 하면 틀립니다. 우리 노동시장에는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최저가격제. 부동산에는 최고 가격제밖에 없어요. 최고 그 이상 임대차지 마라 하는 최고가격제이고 임차자 저속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유사한 정책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결론은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 말이죠. 뒤통수 때려서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정책에 불과하다. 자, 시장균형가격이 월세 30만인데 20만 원 이상 임대차지 마라. 만약 반대 40만 원으로 규제가 40만 원 이상 임대차지 마라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시장에서 30만 원 임대차 하는데 40만 원 이상 임대차지 마세요 하면 쓸데없는 소리죠.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있거든. 그래서 초과 공급은 나올 수 없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임대료 규제 효과. 시장 균형 가격이 30만 원인데 20만 원 정부가 규제 개입할 때는 임대인 측면에서는 투자 기피, 임대사업 재미없습니다. 공급 감소합니다. 공급량도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도 감소하고 장단기 기존 임대주택에 다른 용도로 전환 이제 방 빼가지고 다른 용도로 상업 용도라든지 공장 용도나 다른 걸로 전환한다니까. 일부 질적 무리자 전에는 30만 원 서비스인데 임대인도 손해볼 수가 없으니까 20만 원 서비스밖에 안 해줘요. 관리질이 뚝 떨어지죠. 그 다음에 임차인 측면에서는 기존 세입자 단기적 혜택 봅니다. 다음 달 당상 월세를 20만 원만 주면 되니까 단기 혜택은 봅니다.
과소비 초래. 싸니까 방을 더 얻고 싶지. 과소비. 초과 수요 발생합니다.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관리질 저하 20만 원 서비스밖에 안 해주니까 물리직순 악화. 고장나도 잘 빌미르고 벽지도 도배도 잘 해주지 않습니다. 혜택이 없다 이 말이지.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동도 저하. 직장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갈 수 있는 걸고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그 지역에서 못 얻으니까 하늘의 별따기다. 신규 임차인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음성적 지출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에 한 사람 쫓아내고 45만 원 주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서는 고통이 심해지죠. 다른 걸로 띄울 수 있고 이중 가격 부담이 되더라 이거지. 저소득층 주택난은 더욱더 심화합니다. 혜택을 받은 일부 20만 원에 사는 일부하고 신규 임차인 저 45만 원에 삐죽고 들어가야 하는 사람 간에 형평성 문제, 불공정한 불평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정부 시장 측면에서는 암시장 형성으로 거래질서 문란, 그렇죠. 이게 암시장 통제하는 정부에서 통제 비용 들어갑니다. 문란해지고 단속 규제가 약화되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상승해서 45만 원에 거래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고 임대소득세, 정부 입장에서는 20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 쓰고 실제는 45만 원에 하는 45만 원 이거 과세를 세금은 20만 원 기준으로 세금 과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금도 뚝 떨어지고 세금 수입도 줄어들고 교통, 혼잡 비용 직장 따라 못 가니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자, 금방 했던 장황한 말을 주저주저 많이 해봤는데요. 그냥 요 흐름이 요 세 가지 가격, 요 흐름이 초과 수요 발생하는 이 흐름이 알면 자동으로 무슨 얘기를 응용하더라도 사실은 됩니다.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할 때는 30만 원 임대차는 걸 없애버리고 20만 원 이상 임대차지 마라. 이것만 가지고도 웬만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정치하게 하려면 그림 그려줘야 됩니다. 좀 더 정치하게. 가령 공급자가 또 탄력적이면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합니다. 장기간 지나면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그림으로 정치하게 해야 알 수가 있지. 이해 안 되시면 기본서 한번 듣고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시장 정책이니까 여기 이 시장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임차인 눈에 피눈물 나고 임대인 임대사업 재미없음. 그 다음에 정부 통제 비용 들고 임대소득세 세수 감소되고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임대료 보조. 자, 두 번째 이제 임대료를 보조.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임대료 보조는 결론은 이제 이게 친시장 정책입니다. 친시장. 프렌들리 마켓 친시장 정책이다. 자, 원래 시장판에서 이렇게 30만 원의 임대차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저소득자니까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월 10만 원씩 6만 5천 원씩 보조금을 준대. 보조금 주면 임차인이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이렇게 임차 수요를 증가하겠죠. 임차한테 써갖고 보조금을 줬으니까 임차 수요가 더 증가하는 게 틀리겠지. 근데 이거 임차인한테 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절개 출제되게 되는데요. 소득 현금 보조. 소득 매달 10만 원씩 그냥 현금 찔러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로 가격 보조, 집세 보조. 임차할 때만 쓸 수 있는 쿠폰을 주는 쿠폰 10만 원짜리 주면 임차할 때만 쓸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거예요. 상품권 10만 원 준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쿠폰 주는 이거 보고 집세가 10만 원 하락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가격 보조다. 집세 10만 원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이니까 집세 보조, 현금 보조 두 가지가 있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임차인한테 보조를 해주면 임차인이 현금 주면 현금 임차인이 받는 게 좋다. 상품권 10만 원짜리 받는 게 좋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 현금 10만 원 받는 게 효용, 만족도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돈을 주니까 남편이 가져가서 소주 마시고 돌아다니지. 다른 재화의 소비가 훨씬 증가해버리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모님이 정부에다가 쿠폰 줘 돈 주지 말고 이렇게 부탁한다니까. 그래서 상품은 주니까 이제 정부 정책 달성도 소주 안 마시고 소주집에 가서 달라니까 소주를 안 주지. 그래서 이 가지고 임차할 때만 쓰더라 이 말이지. 정책 달성도는 쿠폰 주는 게 좋고 만족도는 현금 주는 게 좋더라. 그래서 이것도 시험 몇 번 출제했습니다. 어쨌거나 뭘 받았더라도 실질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임차 수요가 증가하는 거 맞죠? 자, 수요 증가는 단길까요? 장길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는 전체에서 시장판에 가보면 물건 싸면 바로 사버리고 비싸면 안 사버리고 이렇게 즉각 반응하면서 단기 반응이 수요라 수요. 부동산 시장에 가보면 장기 반응은 공급자는 아니 아파트를 건축 공급한다. 장기간 걸리죠. 7, 8년 걸리고 엄청 오래 걸립니다. 공급 증가는 장기고 수요 증가는 단기입니다. 기본 시장판이 그렇게 생겨봤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면 돼요. 자, 단기는 돈 생겼으니까 수요가 바로 증가하지. 40만 원 임차던 것을 37만 원 주고 이제 임차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는 거예요.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그러면 임대인이 30만 원에 임대하다가 이제 37만 원에 임대할 수 있으니까 7만 원 초과 이유는 누구 호주금이 들어간다? 임대인, 공급자 호주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주의하시고 공급자 호주금이 들어갑니다. 그럼 공급자는 30만 원 임대하는 것을 37만 원 임대할 수 있으니까 7만 원 초과 이윤이 발생합니다. 초과 이윤 들어오면 시장에 진입한다 했죠. 추가 초과 이윤 들어오면 진입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건 주로 장기인데 장기 공급 증가는 주로 장기입니다. 장기. 단 이때 임대주택 공급 증가할 때는 우리 이 하향여가, 상향여가 이 배우시면 하향여가로 증가합니다. 이게 하향여가. 하향여가하고 뒤에서 우리 배우겠죠. 하향여가로 공급이 증가합니다. 초과이윤 다 소멸할 때까지.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초과이윤이 가격이 하락하지. 아니 공급이 요만큼 증가하면 아직도 초과이윤이 34만 원, 4만 원 존재함으로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해 버리겠죠. 공급 증가 이렇게. 그래서 원래 살던 집인데 수요 증가해서 딸방 생기고 공급 증가해서 아들방 생기고 임대주택 거래량이 훨씬 많아지죠. 그럼 임차인은 정부에게 10만 원 보조받아 가지고 30만 원 임차하니까 10만 원 보조받고 자기 돈 20만 원 보태가지고 30만 원 임차하면서 딸방, 아들방, 독방도 정해줄 수 있고 엄청 좋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좋다. 이제 임차인이 활짝 피고 스마일 이렇게. 임대인도 좋다. 주택 임대사업 하니까 돈 되죠, 그지? 잘 됩니다. 공실도 별로 없고 임대가 잘 된다니까. 그 임차인 가장 좋아하고 임대인도 좋아하고. 그럼 거래량이 많이 늘었으니까 이게 시장판에 소득이 많이 생기겠죠. 임대소득세 많이 생겼다. 정부가 10만 원을 정부 재정 지출이 10만 원을 지출했지만 만약에 이게 시장판에서 총소득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 증가했다. 50만 원. 보통 성수배 증가하는데 이게 경제 시장의 성수배 증가합니다. 소비자를 10만 원 줬더니 공급자 소득이 많이 생기고 소비자도 소득이 많이 생겨서 성수배 3배, 4배, 5배, 10배 그거는 측정 그때 달라집니다만 만약에 5배 증가한다면 10만 원 곱하기 5배 같으면 50만 원 GDP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 GDP 시장에 GDP가 50만 원 증가해버리면 여기다 세금을 예를 들어서 30% 받는다면 3, 5, 15만 원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정부는 재정 지출을 10만 원 지출했는데 15만 원 세금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5만 원 벌었잖아요. 정부도 좋지. 정부도 좋고 임차인 아주 좋아하시고 임대인도 좋고 그래서 윈윈 하는 전략. 이 전략으로 이제 가야 한다 이지.
그래서 임차인에게 현금 보조, 쿠폰 보조 이런 걸 부자들이 애쓰게 하면 안 돼요. 쟤를 도왔더니 내가 좋더라 이 말이지. 이렇게 항상 시장에는 짝꿍으로 나타나니까. 이건 이제 친시장 정책을 한다. 자, 그럼 읽어보시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 임대료 일부 10만 원 매월 보조해준다. 또는 과세소득 공제를 해준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 가격 집세 보조, 쿠폰, 정책 달성도는 높다 이랬죠. 그 다음에 소득 현금 보조 10만 원 매월 주면 효용 측면에서는 우월합니다. 다음 페이지.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축할 때 한 집당 10만 원 생산 비용이 절약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게.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주거지 선택 자유 제한됩니다. 공급자가 공급한 대로 가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 자, 단기 기존 임대인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아까 단기는 수요 증가하니까 초과이윤이 기존 임대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부터 이 말이다. 단기. 그 다음에 장기는 초과이윤 발생함으로 공급이 증가하니까 초과이윤 다 소멸하고 가격은 원래 가격 30만 원으로 원래 가격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공공임대. 자, 공공임대. 공공이라는 것은 정부 공공단체. 공공이 직접 임대. 이건 직접이라는 말을 넣어주시고, 직접. 공공이 직접 임대합니다. 직접. 저기 두 가지는 간접 개입 방식이라. 우리 이 임대료 보조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상한제는 시장의 간접적 개입인데, 이건 직접적 개입이죠. 공공이 직접 임대 공급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시장판에 가보니까 시장에서 30만 원의 임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은 20만 원에 임대차를 한대요. 공공 임대주택은 20만 원 임대차인데, 그럼 사적 시장에서 공적 시장으로 너도 나도 일로 들어오겠지, 이제? 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20만 원의 임대차니까 일로 들어오겠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이렇게 감소합니다. 수요 움직이면 단기. 그러면 수요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죠. 가격 하락하면 임대인이 30만 원 임대하던 걸 20만 원 임대해야 되니까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 그럼 주택 임대사업 재미없다 하고 공급이 빠져나가겠죠. 공급 감소. 이렇게 해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다시 원위치 30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공급 감소로 가격이 원위치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랫동네 단기 놀러 갔다가 다시 원위치 올라오고, 저기서는 일시적으로 윗동네 놀러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장에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얘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공급 움직임은 장기. 자, 장기. 단기는 사적 시장도 20만 원, 공적 시장도 20만 원, 둘 다 혜택. 결국 장기에는 사적 시장은 30만 원, 공적 시장은 20만 원. 자, 공공임대주택 읽어봅시다. 45쪽의 가운데 정부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에게 민간 부분의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장려하기 위해서 시장 임대료 월세 30만 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20만 원에 직접 임대하는 정책이다. 단기는 수요 감소니까 사채시장도 20만, 공적시장도 20만 모두 혜택. 장기는 공급이 감소함으로 해서 결국 가격은 원래 수준 30만으로 상승해 버립니다. 그러면 사채시장은 30만 원위치, 공적시장은 20만 혜택. 이중 가격, 더블 프라이스가 형성됩니다. 자, 기출.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라 우려 있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 민간 사적 임대주택 시장은
수요 감소, 공급 감소하니까 이게 100만 호가 감소하고 여기는 100만 호가 공적시장에 증가하면 쟤는 100만 호 감소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방이 100개 생기면 이 100개 감소하겠죠. 합체가 두 개 합치면 불변이다 이렇게 가지만 두 개 합치면 불변. 공적시장이 벽체가 생기면 사채시장이 당연히 싼 데로 옮기가겠죠. 벽체 감소. 전체는 불변. 그 다음 임대료 보조금 월 10만 원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 보조를 하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딸방, 아들방 거래량은 훨씬 많아지고 그 다음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익만큼 주거비 보조가 있다. 자, 희망주택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20만 원 같으면 시장 임대료는 30만 원 아닙니까? 10만 원 보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자, 넘기시가지고 보금자리 주택은 그냥 읽어보시고 준공공,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준공공 임대주택이라는 말이 있네. 준공공. 공공이 아니겠죠, 그죠? 공공. 준공공이란 말은 임대사업자가 사적인 임대사업자를 갖다가 준공공, 공공이 아닌 그렇지만 공공에 준한다 이 말이겠지. 준공공. 임대주택, 공공 이외에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국민주택 규모 이하 8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걸 보고 이건 이제 4년 이상이냐 8년 이상이냐 뭐 이것 따라서 그때그때 법이 바뀝니다만은 이때 8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훨씬 많이 주겠죠. 이게 이런 임대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부터 해서 보유가 재산세하고 양도세부터 자기 살던 집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이래요. 세금 혜택이 많다. 뭐 상식적으로 그냥 그거나 하는 판단하시면 되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실제 임대주택 사업을 나중에 하실 때 되면 이걸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셔야 합니다. 장기 전세주택 20년 범위 내에서 행복주택, 그 밑에 도표보니까 기업형 임대주택. 요 우리 뉴스테이하고 전 정권에서 많이 나왔죠. 뉴스테이. 8년 이상 행복주택, 국민주택 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는 보통 30년 임대하다가 분양한다. 이런 그 당연히 공공이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자, 그 밑에 주택 임대 관리업, 자기 관리형, 위탁 관리형 이거 법에서도 많이 할 겁니다. 그냥 패스하시고 분양가 상한 제도, 그 다음에 분양가 자율화. 자, 분양가 상한가 규제 제도 이것도 공법에서 하죠. 공법에서 하는데 아까 우리 학개론에서는 임대료 상한가 규제를 했고 이거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가 규제입니다. 공법에서 많이 할 텐데요. 효과는 이거 대동소이합니다. 이건 임대차 시장이고 얘는 매매 시장이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 폐단 때문에 분양가 자율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분양, 후분양. 자, 우리 선분양제, 후분양제. 선분양제, 후분양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좋다? 후분양. 소비자 컨슈머리즘, 소비자 주권. 집을 만들어 놓고 두 개 비교해서 좋은 걸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할 기회를 주죠. 그런데 선분양은 말뚝 보고 땅에 말뚝 보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거 모델 하우스가 멋지게 지어놨잖아요. 실제 나중에 지어놓으면 그렇지 않더라 이거지. 이런 문제가 분쟁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원칙은 후분양하는 게 맞겠지만 고가품이 물건 중에서 가장 고가품이야. 이걸 사면서 미리 말뚝만 보고 사는 것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주권 후분양이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돈 없는 중견, 중소 건설업체도 미리 말뚝 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아가면서 건축하면 되니까. 그래서 중소업체도 건설에 공급 뛰어들 수도 있다. 후분양 해보면 그 업체는 돈 없는 업체는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개론도 부담 없이 상식적으로 아는 그 바탕으로 그냥 부담 없이 씩 읽어보면 돼요. 특정 암기는 하지 마시고 다만 이 선분양, 후분양,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자율화가 우리
옛날 10년 전 시장하고 지금 시장하고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요. 그건 이제 옛날 책 그대로 적어놓으면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진 데가 많죠. 왜 없어졌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골에서 이래서 특정 택지비하고 이 건축비를 표준으로 뽑아보니까 분양 단가가 750만 원이라. 분양가 상한제 통제가격인데 시장에서는 이 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평당. 이 상한가 있으나 말하지. 아까 위에 있으면 필요 없댔잖아요. 그래서 없어진 게 많다고요. 아까 우리 임대료 규제 상한제도 30만 원에 임대차 하고 있는데 40만 원 임대차를 하면 의미 없다 했죠. 의미 없는 게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 폐지, 없앤 민간 분양에도 많았었다. 그렇게 이제 시장판 따라서 좀 차이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되고. 자, 한 번 더 쉬고 이제 조세 정책 여기도 매년 출제를 한다. 예.